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지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대구시 경제사령탑을 맡게 된 홍일학 신임 대구시 경제부시장 모시고 경제부시장 수락 배경과 앞으로의 역할을 들어보고 한 주간 의미 있었던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인 유치원 급식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이 원생 112명과 원생 가족 4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 58명은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또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의심 환자 16명 중 4명, 이 원생들은 이 투석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첫 환자가 나온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원인이나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 해당 유치원은 사건 발생 전후로 6일 동안에 간식을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의 급식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죠? 이 식중독이 일어난 유치원이요, 전담 영양사가 없이 다른 인근의 4개 유치원과 공동 영양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식품위생법은 50인 이상 유치원은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돼 있지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는 이 100명 이상의 유치원은 영양사 1명을 배치하되 같은 관할 교육청 안에서는 인근 4개 유치원, 그러니까 5개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치원이 공동 채용 형태라고 하던데 대구는 네. 어떻습니까? 네, 제가 대구시 교육청에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대구 지역의 공립 단설이나 병설 유치원은 100% 영양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구 지역 사립 유치원 227곳 중에서 단독 채용을 한 곳은 19곳에 불과했고요. 이 대부분인 202곳은 공동 채용, 그리고 6곳은 영양사 없이 위탁급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전담 영양사가 없다는 것은 식재료 관리나 보존 이런 데서 아무래도 소홀하거나 전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한 언론사는 그 공동 채용되는 영양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유치원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원장이 갑이고 영양사는 을이 된다. 이 원장의 말에 따라서 다른 지역 유치원을 맡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값싼 재료를 사라, 이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 영양사 면허를 대여하는 일도 왕왕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초중 고등학교는 학교급식 식품안전관리 인증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치원도 이제 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일단 시행이 내년 1월 말입니다. 그리고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현재까지 개정안에 영양사 채용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이 한창 성장할 때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정작 가장 관리를 받지 못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래서 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있나, 이 부모님들의 불만도 클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원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영양사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각 가정에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들 지급이 되는데 이런 재원을 이런 쪽으로 좀 돌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부가 자꾸 아이 좀 많이 낳자고 하지 말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게 제일 좋은 출생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2월 말 대구와 경북을 코로나19 충격에 빠지게 했던 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이 두 집단 간의 감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대구에서 이 31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에 비슷한 시기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이 1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환자 103명이 전원 감염이 됐었고요. 13명이 숨져서 이 감염률 100%, 사망률 7.8%였습니다. 이 대남병원은 폐쇄 정신병동이어서 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 말들이 무수하게 많았었습니다. 특히 신천지와 연관성이 밀접하다고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친형이 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져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식장에 이만희 총회장뿐만 아니라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다녀갔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 이 31번째 환자가 청도를 2번 정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신천지하고 대남병원이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잖아요. 네네. 왜 그렇죠? 유전자 분석 결과가 그 이유입니다. 보도를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S, V, G 이렇게 3개 계통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한에서 이제 발생한 거는 S고요. 변형돼서 동남아로 넘어온 것이 V, 유럽 쪽으로 넘어간 게 G 계통인데 신천지와 대남병원 바이러스가 이 V 그룹은 맞는데 이 안에서도 유전자 특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두 집단 간 연관성을 짓기 좀 어렵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 종류가 있어서 복잡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해가 될 것도 같다가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대남병원에서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이 취약한 여건이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또 노인병원, 노인요양시설, 보건소, 병원, 장례식장이 여러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한데 모여 있는 특이한 구조도 문제로 짚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민간병원과 이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한 건물에 있으면서 유착 의혹도 불거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악화를 하면서 이 대남병원 자체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뒤로 밀려났었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연관성이나 경로를 밝히는 것도 중요를 하겠지만 이 의료시설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안전한 부분이 있나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 모니터링도 앞으로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이 일하는 국회를 내걸었지만 정상화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가결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은 3차 추경 등을 이유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을 먼저 선출한 바 있습니다. 여당이 상임위를 독식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주말 기간 동안 그래도 물밑에서든 아니면 원내대표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 민주당은 통합당과 가합의한 내용이 있다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요. 또 쟁점이 없던 법사위는 전반기에는 여당이 맡고 후반기에는 이 집권당이 맡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조치 관련한 국정조사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사위 청문회도 수용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협상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호영 대표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여서 여기는 협상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통합당은 애초에 합의한 초안은 없다면서 이 김 비대위원장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통합당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요. 국회에 보이콧을 돌입을 했습니다. 그 민주당은 3차 추경 상임위 심사를 이 본회의 이후에 끝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법적으로 시행되는 게 이달 15일입니다. 네. 이거를 지금 집권당은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죠? 예, 기한 준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격돌이 예상됩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현행 법상으로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 교섭단체 야당모 추천위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후보 추천위 구성 단계부터 이 제지를 할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기한 내에 의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의장이 이 추천할 교섭단체를 지정하도록 하는 운영 규칙안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이 국회가 어떻게 풀릴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일은 그렇다 치고 소통도 되지 않는 국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거 여야 모두 알아야겠습니다.
이번에만은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던 그 다짐이 공연불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야당 소속 단체장과 여당 출신 국회의원의 동거, 이 새로운 시도가 대구시정에 시작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일에 홍일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제부시장직을 제의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없는 대구의 정치적 고립을 좀 극복을 하고 협치를 통한 경제 발전이 목적이라고 했지만요.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생계자금 문제라던가 이런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니냐 이런 곱지 않은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장고를 거듭했던 홍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에 이 부시장직 수락을 밝혔고요. 지난 1일에 취임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홍 전 의원에게 경제부시장직을 제의한 게 알려진 이후에 이 지역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었는데요. 이 대체로 협치를 기대한다면서도 이 시도 자체는 신선하지만 이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에 연정이 성공이었냐 실패였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았냐 이런 지역 의원의 발언, 그리고 이 인사가 아무리 시장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상대당 인사를 영입할 때는 이 지역 정치권의 여론도 좀 들어야 됐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발언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홍 전 의원은 21대 그 총선에서 낙선을 하기는 했지만 여당 출신 재선 의원으로서 이 지역에서 인지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 대구시의 정부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서 대체로 대구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정파를 떠난 협치 시도 이 대구시정이 순항할지에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구시 경제사령탑을 맡게 된 신임 홍일학 대구경제부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홍일학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이 부시장님한테 처음에 부시장직을 제안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 한 2시간 가까이 도시락 점심 먹으면서 대구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토론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한번 와서 해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전 처음에 농담으로 왜 저러나 그러면서 농담 진담 그렇게 들었는데 갈수록 진지해져서요. 그래서 몇 번 만나는 과정에서 자꾸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 시장님이 식사 제안을 하셨을 때부터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5월 말에 전화 와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6월 2일 날 만났거든요. 예. 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서 제가 국회의원 2번 하면서 대구시의 현안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서 많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도 체크해봐야 되는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걱정도 앞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의견도 묻고 하는 과정에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가지 마라 그러고 대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라 그랬는데 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민주당 안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세균 총리,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김경수 지사,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했던 우상호, 우원식, 이인영, 김태년 지금 현 대표까지도 형님 한번 가서 한번 하시면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구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락하실 때 그래도 내가 이거는 해야겠다 만류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상처도 입으셨고 가슴에 멍도 많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실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그뿐만 아니라 또 총선의 결과로 굉장히 불안하고
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좀 위로가 되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 네. 또 제가 대구에서 그 정치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 2번 했으니까 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구가 이렇게 어려운데 거절하면 그 말했던 것이 다 또 거짓말, 빈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도망가려고 막 노력했습니다만 그때는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 가장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안이 신공항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제부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고 예, 또 오늘 어떤 대응을 마련 중이신가요? 저도 계속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주민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현안의 그 갈등 구조가 있으면 좀 토론하고 개방적으로 대응하면서 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투표를 했으면서도 합의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지역이 지금 그런 면에서 좀 기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지금 제가 그것을 뭐 어떻게 할 도리는 없고요. 어떤 뭐 군의 군수를 비롯해서 의성 군수님이 서로 합의를 하면 저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발 좀 사회적 합의도 잘 이룰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소통 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여당 출신 국회의원이 경제부시장을 하게 되면 지금 야당 출신 시장과의 팀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기대가 많은 상황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가 가교가 없었는데 부시장님이 그 일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뭐 지금 중앙부처하고 별로 이 소통 가교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 지난번까지 이래서 총선 끝나고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구가 우리 할 일을 좀 하면 중앙정부하고도 잘 소통이 되겠다. 줄탁동시가 되면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좀 깨어나고 노력하면. 그래서 이제까지는 뭐 그냥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좀 더 실무적이면서 좀 전문적인 접근을 해가면서 그걸 바탕으로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뭐 조금 뭐 뚫린 데 좀 막힌 데는 좀 뚫고 좀 이 꼬인 데는 풀고 뭐 이런 역할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름만 되면 다 알 법한 중앙 정치 무대 분들이 하시라고 대구를 위해서 하시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지원은 해주실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우리가 해야 될 대표적인 우리가 뭐를 해야지 도움을 받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 선결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홀대 받았다, 패싱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어떤 면으로 홀대를 받았는지 패싱 당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유 없이 그렇게 홀대했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고요.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경쟁력이 또 좀 부족했는지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또 확인하면서 그쪽으로도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설득력을 키우고 그렇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네, 긴급 생계 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고 합니다. 지금 2차 긴급 생계 자금 지급, 2차 지급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경제부시장이시니까요. 대구시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물어주시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한 3일 정도 한 3, 4일 됐습니다만은 이게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또 비난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2차 생계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는데
이게 재정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네. 솔직한 심정으로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자금으로 어떻게 좀 활력을 하고 동력을 좀 만들어 가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서요. 네.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나 예, 그건 아직 시기는 논의 중이시고요. 논의 중에 네. 있습니다. 맡으신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부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워낙 위기지 않습니까? 예, 대구 예, 지역 경제가 예, 국가 전체적으로는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은 더하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대구 실물 경제가 정말 엉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책임지고 관리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그래요. 그간에 우리 대구는 뭐 그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뭐 큰 거, 좋은 거, 뭐 이런 걸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몸에 맞는 것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프라가 갖춰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생각보다 기업들이 모여서 서로 융합하고 또 협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작은아마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활성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부시장님께서 대구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지금 어려우시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이제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많은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구를 만들고 우리 자존심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대구가 항상 제일 맨 앞에 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주눅이 들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아자자 힘을 내면서 힘껏 용기를 내고 희망을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 간의 새로운 정치 실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새로운 구석이죠.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 오늘 홍일학 신임 대구시 경제부시장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기존 직원과 취업준비생의 거센 반발도 있습니다. 공기업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25만 명을 돌파했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 토론에서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 갈등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게 지난 한 주간 사실 정말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거의 뭐 인터넷에는 사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국공 사태. 예. 두 분께 먼저 이번 공항 비정규직 그 보안 요원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총평을 먼저 한번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러난 거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 이렇게 이제 드러났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는 한국 사회가 이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불안정성의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이 불안정성의 시대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실제로 사회 불안정성을 몸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 모든 이 불안정성의 대부분을 청년들이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권 여당에서 이런 그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소위 말하는 무리하게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거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청년들이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그 불안정성을 좀 표현하고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우리 편과 네 편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오히려 정치인들이 진영 논리를 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태가 오히려 확산되어 간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커진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제대로 된 정책의 집행 그다음에 시행이라기보다는 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 위주의 예. 급급해서 예. 진행을 하다 보니 예.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오히려 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가서 예. 이런 문제가 촉발됐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규직 전환 자체가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인데, 근데 이제 항상 지금 현재 정권 하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걸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좀 준비된 무능력이라고 하는 현상이 집권 여당 내에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능력도 준비를 할 수 있군요. 네. 예. 예. 김 박사님 생각 어떠시? 그만큼 이제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그 고용 일자리와 관련된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제 또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정의 공정에 대해서 뭐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며 뭐 과정은 공정하고 그다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과정이 공정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뭐 아까 교수님 말씀과 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뭐 동의를 다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정당한 절차, 뭐 예를 들어 임용 뭐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물론 이게 그 특수 이쪽에 있는 분들을 고용하지만 그런 것이 사실은 이게 납득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이게 반대 의견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정부가 말하고 있는 지금 뭐 비정규직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네. 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공채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됐을 때 그럼 나중에 그럼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우리 시각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공정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청와대 청원까지 벌어질 정도로 일이 사태가 커졌는데 예. 공정성 측면에서 이번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팩트가 좀 섞여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그 팩트가 섞이게 된 거 자체가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걸 주도했죠. 인천공항공사 가가지고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 비정규직의 제로화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정규직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요거 자체가 정책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것부터가 저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화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노동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자체도 정규직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걸 중규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안정이 돼 있지만 임금이나 근로 조건은 이전의 비정규직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험생이나 이제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규직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다 네. 보니까 진짜로 정규직화 시켜주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가 이제 섞여져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험생들, 취준생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회의 공정성입니다. 근데 네.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슬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정성을 얘기할 때는 롤스나 뭐 이런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결과로서의 공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현 정부에서는 이제 결과로서의 공정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하면서 이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제 이 취준생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결과는 이미 어떻게 되든 간에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마지막 보루는 뭐냐? 우리가 사회의 공정함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기회의 공정성이다. 네. 근데 인천공항공사의 사태에서는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기회의 공정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이런 면에서 이 공정함에 대한 가치가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전환은 정규직화 아니군요. 무기계약직화라.
근데 왜 자꾸 정규직화? 그 이제 정부에서 자기들의 성과를 과장하고 확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정규직화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과정 전체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정규직화가 이제 전환 과정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3단계에 해당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단계의 전환 결과를 보면 약 한 20만 명 가까이가 전환이 됐고 네. 전환 목표 달성률로 보면 한 90몇 %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도 일부 있지만 정규직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다, 중규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취준생들이 예. 취업 준비생들이 사실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오해가 있다. 이거는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건데 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정규직화 된다고 생각했던 취준생들이 그러면 정규직 규모가 줄어들고 예. 우리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걱정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이 정부의 이 정책에 따르면 실제로 신규 채용에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신규 채용에 대한 그렇게 뭐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은 미래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구급 공무원 이제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공직 그 구급되기 전에 예를 들어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던 분들이 어느 일정 기간이 되었을 때 그것이 구급 공무원 되는 거랑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하고 했던 그런 아마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제로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또 뭐 노조라든지 이런 것이 결성될 거고 또 그냥 그 단체 협상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네. 왜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책연구원에 뭐 그러니까 연구 보조원으로 들어왔던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연구원도 있고 또 박사급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그런 분도 계신데 네. 그럼 물론 이제 개인이 역량이 뛰어나서 연구 보조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학위도 받고 하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 이제 승진을 한다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연구직 계열로 이제 진입하는 직제를 바꾸는 그런 것을 단협으로 막 올리고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청년들이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게 있어서 예. 한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총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을 더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더 이상 뽑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네. 신규 취업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분적으로는 뭐 근거가 있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이라고 하는 게 총액 인건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이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영향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대부분 보면 정부가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게 공공기관 일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액 인건비에 작용하는 영향 요인보다는 그러니까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의해서 신규 채용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줄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걱정하고 있는 한 포인트는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예, 말씀 주셨는데 다만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규 채용의 어떤 그 총량이 주는 문제보다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일부 직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환된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이후에 다시 정규직으로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네. 크고 네. 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신규 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례는 아닐 수 있지만 상당히 일부 특히 전문 직종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의 걱정이 아주 잘못된 걱정은 아니군요. 예, 근거가 전혀 없는 가능성은 건 열려 있는 예. 가능성들이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인천국제공항 요원들, 보안검색 요원들이 이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방식이든 어쨌든 처우 개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처우 개선이 일어나면
예. 실제로 이렇게 광고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처우 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 박사님?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본인들이 그 무계약직으로 된다든지 또 향후에 이제 또 정규직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또 단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면 결정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그 공기관 그 공기업의 그 뭐 이게 총액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게 전체 100%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공공성이냐 이제 효율성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사실 이 업무를 관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지자체 같은 경우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이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으라 그러지만 실제로 예산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그래서 저는 정부도 만약에 이거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했다고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당초에 처음부터 예산부터 재원 확보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런 계획이 토대가 된 상태에서 이제 각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지 공기업에 그런 그 어떤 지침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쪽에서는 비정규직 전환하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러니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해소가 돼야만이 이 부분도 이제 이쪽 인천 쪽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정책 추진하는 쪽의 엇박자, 준비된 무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일자리 정책이 제일 지금 이 정부가 나름 신경 쓴다고 하는 정책인데 이 정도도 조율 안 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조율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이게 이런 실수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 의도 그리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되고 계획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선언을 하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 과정이 빠져버리게 되는 네.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아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개 과정을 보면 2017년 5월 12일에 제로 선언이 딱 떨어지니까 2017년 7월 20일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걸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당사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예산 문제는 요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서의 정규직은 회계 예산에서 인건비로 잡힙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이제 비정규직들은 전부 다 사업비 예산으로 잡혔거든요. 근데 사업비 예산으로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총액 인건비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화 시키면 이 사람들을 회계 예산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 회계 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이걸 이제 인력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재부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보면 기재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규직 전환은 기관 단위로 알아서 해라. 예. 그러면 우리가 돈은 조금 주겠다. 그 돈 주는 게 뭐냐면 명절 휴가비 연 80만 원, 식비 월 13만 원, 복지 포인트 연 40만 원 주겠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저는 공공기관도 상당히 본인들이 곤경에 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돈은 안 주고 다 정규직 전환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싶은데 총액 인건비로 인건비를 묶어놨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자회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회사는 인건비로 돌리지 않고 사업비에 들어있는 인건비를 자회사로 떼서 독자적으로 그대로 움직이면 예전에 비정규직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지는 그래서 문제죠. 실제로 처우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막아놓고 예. 슬로건만 맞습니다. 그렇죠. 내세워서 자꾸 하라고 하면 거기서 두 번째 문제가 네. 발생을 하는 게 구조적으로는 이제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 인건비 내에서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 그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면 당연히 정규직 인건비를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네.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막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재부나 정부는 우리는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해놓고 그러니까 을과 을의 전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정책 진행이 네.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이라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일까요? 지금 그 전환되는 직군이 있고 안 되는 직군들은 왜 우리는 또 자회사냐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일종의 그러면 지금 제기하신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꼼수에서 나오는 건가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단계 그 전환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위탁 그 민간 위탁된 부분을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하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1단계는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어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라. 3단계는 뭐냐면 기관별로 알아서 해라가 원칙입니다. 자, 그럼 기관별로 어떻게 알아서 해야 되느냐?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이걸 전부 다 그냥 자회사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천 이번 인국공 사태, 예. 그다음에 지난번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화 과정을 비교해 예. 보면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없네요. 기준이 없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3단계를 보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회사로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공사도 사실은 이 전부 다 이 직고용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1,000몇백 명 정도만 직고용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종 간의 이제 차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인천공항공사도 다 자회사로 돌리고 싶어 한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네. 이제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보안 검색이나 이제 특수한 직종은 자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고용하도록 그렇다요. 못하게 해놓으니까 네. 할 수 없이 이걸 다시 이제 직고용하는 직고용을 걸로. 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고 그러니까 이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네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팩트는 그럼 예. 이 직군만 좋아서 해준 게 아니라 그건 아닌 겁니다. 이 직군마저도 자회사 형태로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는 법적인 상황. 예. 제약이 있어서 예. 정규직화처럼 보이는 거군요. 근데 사실은 무기계약직화처럼 예, 보이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무기계약직화처럼 근데 보이는 거군요. 공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상시 안전 업무가 과연 어떤 개념이냐에 대해서도 거의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그래서 그 아까 보안 요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그 이 협력업체라든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자회사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시 또 바꿔가지고 이제 직고용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직군 예를 들어 시설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역차별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네.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정규직 전환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규직 노조가 지금 이런 전환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예. 정규직 직원이 되면 노조가 결성이 되고 그러면 숫자적으로 볼 때 예. 제1노조의 지위를 어쩌면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이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저는 정확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 노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복수노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럼 복수노조에서 그러니까 주도적인 노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조합은 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존 정규직보다 새로 전환되는 더 무기계약이 많죠. 직고용된 상태로 들어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노조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복수노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숫자가 많은 노조, 숫자가 많은 조합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단체 교섭을 주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규직 노조는 이제 우려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사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전환이 되더라도 이 처우 개선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결국에는 정규직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우 개선의 정도가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전환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직고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직고용이 되더라도 진짜 정규직으로 되느냐 무기계약직으로 되느냐. 그다음 세 번째는 무기계약직의 임금 형태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직고용이 돼서 단체 교섭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예, 지금 보면은 인천 그 공사가 보면 현재 재직자가 한 1,400명 들어오는 네. 분들이 이제 만약 직고용 됐을 때 한 1,9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아마 보안 쪽에 이분들이 아마 주도를 잡을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용자 측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과 같이 교섭 대표 노조로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쪽에서 아마 분명히 당초에 있던 그 조합원들은 분명히 이렇게 따로는 아마 복수 노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교섭 단위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업무라든지 구성원 등이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 교섭이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대부분에서 이거 인정해 주는 거니까 노노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이런 사태로 인해서 특히 공공성이 강한 그 공항공사가 뭐 파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대외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공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 이런 것이 뭐 네.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를 들어 파업이 일어나고 했을 때 국가의 어떤 그런 그 경쟁력 같은 경우도 네. 다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네. 해결이 되기 전에는 이번 일 말고도 얼마든지 계속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이제는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앞서 짚은 것에서 연장선에서 살펴보고 그럼
해결을 할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의 심각성,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심각성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거 네. 먼저 말씀. 뭐 그 비정규직 실태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해서 정규직이 63%고 비정규직이 36%입니다. 이제 네. 이건 이제 정부 공식 통계인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 민간에서는 임시 일용직이라든가 일시직 뭐 이런 분들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한 60%가 넘는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반대다라고 보기도 네.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 통계를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한 4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전체적인 4대 보험 가입률이 50%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총액이 정부 통계로 정규직 노동자의 70%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 약간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고용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나 그 처우의 어떤 열악성이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 외국의 경우에 선진국의 경우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거기도 많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라고 하면 외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존재하느냐. 두 번째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가 어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고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 20대 청년들이죠. 취업기에 있는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40%입니다. 입직기에 이 제대로 된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인생 30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없는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적인 선택기에 있는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왜 인국공 사태를 정치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반증해 주는 얘기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통계도 나왔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또 구조를 보시면 정규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임금비도 높고 그러니까 임금도 높고 이 사회보장 시스템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도 좋고 임금도 높다는 거죠. 그런데 비정규직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단시간 근로자니까 굉장히 좀 그 안정성이 낮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또 높아야 되거든요. 외국이 네. 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침이 돼 있어야 뭐 최근에 이제 전 국민의 고용보험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나서 이제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비정규직에 토대를 해서 그걸 이제 차별화하면서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 사회 전체의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국가기관만 가지고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업이나 사회 전체적인 어떤 아까 정치권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팔걷고 나서야 되는데 기업이나 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방향이나 해법, 접근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비정규직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고용의 불안정성과 임금 근로 조건의 열악함이라고 하는 게 섞여져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당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애를 못 낳는 겁니다. 안 낳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죠?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고 최근 5년 동안 거의 120조를 쏟아 부었는데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는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회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네. 점에서 이제 고려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어디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이제 공공부분 저희가 얘기하는 정규직 전환은 전부 다 공공부분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전체 공공부분 비정규직은 초기에 이 정규직 전환을 할 때 추산한 게 한 4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극히 적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거를 할 때는 공공 부분이 모범을 보이고 민간 부분에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 부분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거는 어떤 마중물의 모습을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상 정책의 실패가 되는 거죠. 민간 네. 부분의 확산은 제로입니다. 네. 그리고 모범으로서 마중물로서의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왜 기업이 그 모범을 따라가지 않고
그거를 해결을 예.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간 부분 확산에 대한 로드맵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마중물이고 확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까 말씀 선언 이후에 실행에 가다 보니까 이거를 민간 부분에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 부분만 진행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현재에서 이 혼란을 보면 민간에 있는 기업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니까 저렇게 회사가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문제로 뭔가 더 복잡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정책의 기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준비된 무능력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해외 사례나 그 우리보다 나은 노동 문제에서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 같은 게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향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오히려 억제하는 그러니까 역의 방향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비용 감축이 핵심적인 이유다. 네. 그러면 비용 감축이라고 하는 거는 비정규직을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하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쓰더라도 임금을 똑같이 줘라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가면 오히려 비정규직의 어떤 그 양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비정규직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한 번 쓰고 버리는 형태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이 기간제의 유형만 통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보면 그 기간제 사용 고용계약 완료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그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한 13%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유럽 국가는 낮은 데가 40%고요. 높은 데는 80%까지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유럽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 똑같은 임금을 주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비정규직이 정말로 이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근무 능력이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수습 기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써보니까 특별히 문제 없다 그러면 정규직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싸니까 정규직을 시켜줄 이유가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을 그러니까 확산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공공 부분에 일자리를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퍼붓는 이런 방식으로는 실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김 박사님, 예. 추가하신 말씀. 예, 임시직 사실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임시직이라 그래 갖고 이런 분들을 참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퇴직을 해서 나갔을 경우에도 또 바로 또 취업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용 노동 시장이 좀 뭐 탄력적이랄까 유연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번 입직을 하고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재생 불가할 네. 그 노동 시장의 굉장히 이중 구조가 경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이게 아마 다른 것과도 다 연계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먼저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정말 여러 개가 한꺼번에 얽혀 있는 문제가 돼가지고요. 뭐 충분히 토론을 하려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토론 내용에서 미처 이 말씀을 꼭 하시고 싶었는데 미처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우리 노동시장 문제와 예. 이번 사태를 포함해서 짧게 네.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민간 부분의 확산,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을 억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왜 그걸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고 하는 거는 격차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한국 사회가 이제는 임금의 사회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입직 경로에 의해 가지고 위계화되고 구조화된 어떤 임금의 다층화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모든 것이 기준이 맞춰져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적정임금의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임금 체계. 그게 이제 임금의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뭐 사회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고용의 유연 안정성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할 거고 또 사실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거고 이분들이 위험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면 그만큼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있는 뭐 고용의 안정성이 좀 낮다 한다면 그런 어떤 사회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일하는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 판정되고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번 청년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정부가 준비된 무능력이란 말을 듣는 것은 참 참혹한 상황입니다.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두 분 나눠주신 두 분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셨고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사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야권 인사를 핍박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사건을 중심에 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양상은 참으로 지켜보기 민망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서로 손을 맞잡고 지낼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사이입니다. 사회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두 기관이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고 오히려 긴장과 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혹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언론을 위해서도 반드시 명쾌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여당 의원들의 말은 경쟁이라도 하듯 험해지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듣고 있기에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원칙대로 꼼수의 의혹 없이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